뉴스업 시작합니다. 누리호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비예보로 발사대로 이송 시각을 변경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당초 아침 7시 50분부터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누리호 이송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8시부터 비예보가 있어 기상 상황을 확인한 뒤 이송 시각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항우연은 계획대로 모레 새벽 1시경 발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누리호는 진동이 없도록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 시속 1.5km로 천천히 이동해 발사대까지 1.8km를 이동하게 됩니다. 발사대까지는 1시간 남짓 걸리고 이송을 마치면 오전 중에 세워집니다. 오후에는 누리호 전력 공급과 연료와 산화제를 넣는 엄빌리칼 케이블 연결 등이 이뤄집니다. 내일 저녁 8시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시각과 발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4차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기술을 이전하는 의미가 담긴 발사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제작을 주관했습니다. 누리호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새벽 5시 15분쯤 오이도역 인근 시흥 차량기지에서 선로 장애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코레일은 이로 인해 수인 분당선과 지하철 4호선, 서해선 열차가 지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현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인근에 있는 시흥 차량기지에서 선로 장애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운행 중인 열차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열차가 운행에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인근을 지나는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서해선 열차가 상하행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아예 차량기지에서 전동열차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몇몇 지하철역이 아닌 해당 노선 전체가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출근 시간대 혼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지연 정도는 파악되지 않는데 코레일 측이 피해 정도를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궤도를 이탈한 작업 차량을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코레일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가급적 바쁜 시민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인근에 있는 시흥 차량기지에서 선로장애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운행 중인 열차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열차가 운행에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대를 지나는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서해선 열차가 상하행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아예 차량기지에서 전동열차가 새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몇몇 지하철역이 아닌 해당 노선 전체가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대 혼잡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 정확한 지연 정도는 파악되지 않는데 코레일 측은 현재 피해 정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언제 복구가 마쳐질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코레일은 출근 시기에 시민들에게 가급적 바쁘신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현역 배우로는 국내 최고령 나이로 활동해오다 향년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온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오늘 새벽 이순재 배우가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한북 회령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1991년 방영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로 시청률 65%를 기록했습니다. 사극과 시트콤은 물론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나이를 잊은 열정을 보여왔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연극 무대로 돌아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연습해보고 해보니까 이제 힘들어요. 이게 뭐 더 되는 것도 이제 내 체력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후에도 연극과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혼을 불태웠고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고 올해 들어서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평생을 연기에 바친 고인이지만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 잠시 몸담기도 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고 이순재 배우는 70년 가까이 스크린과 브라운관, 무대를 오가며 쉼없이 대중을 만났습니다. 90을 넘어서까지 활발한 활동으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됐던 삶을 김승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34년에 태어난 고 이순재 배우는 서울대 출신으로 드물게 당시만 해도 딴따라라고 낮춰 부르던 연기자 길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께서 그걸 소자에게 물으십니까? 이제 60년대만 해도 우리 직종은 돈 버는 직종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인식이 바닥이었던 직종입니다. 그래서 딴따라 뭐 이렇게 과항대 뭐 이러고. 브라운관과 스크린, 연극 무대를 오가던 이순재 배우는 한때 국회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낙선 끝에 14대 지역구 의원까지 지냈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5대 출마해서 한 번 넘으면 또 4년이 지나가는데 그때는 벌써 60대 후반이 되는데 그때는 복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가는 길을 먹은 욕심 많은 할아버지부터 로또 당첨금 앞에 소갈이하는 대통령 등 작품 수백 편에 출연했습니다. 역할에 스며드는 힘과 정확한 발음과 발성으로 이순재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시트콤과 예능을 통해선 기존의 근엄한 이미지와 180도 다른 유쾌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생에도 아직 모자라다. 스스로를 벼려온 문장 하나가 후배들에게는 기준이 됐습니다.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또 이만하면 난 그래도 이제 다 된 배우 아닌가 했던 배우 수백 명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의 무대를 늘 마지막처럼 대했던 사람. 세대가 바뀌어도 지워지지 않을 이름 이순재는 이제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한 달 만에 통화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정상회담 뒤 약 한 달 만인 24일 저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늦은 밤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이 정상회담 뒤 중미 관계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협력 목록을 더 길게 만들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함께 싸운 양국이 2차 세계대전의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며 타이완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2차 대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타이완 문제가 중국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좋은 통화를 했다며 내년 4월 베이징 방문과 이후 시 주석의 내년 국빈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타이완 해협 전쟁 시 미군을 파병할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hat doesn't mean it's not the apple of his eye, because probably it is, but I don't see anything happening.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의 타이완 문제 언급을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건 최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에 견제구를 날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이 직접 소통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란 점을 미국과 일본에 동시에 거듭 강조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를 타이완을 향한 무기 판매와 중국과의 무역 협상 등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의 대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판매하려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마지막 순방국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피를 나눈 형제국과 원전, 인프라,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마부대 호위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튀르키예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입구까지 마중 나와 반갑게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의장대 사열 도중 도열병들에게 건넨 인사에 병사들은 힘찬 구호로 화답합니다. 메라바 아스케. 예포까지 발사하며 최고의 예를 갖춰 진행한 공식 환영식 직후 두 정상 간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103분간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포괄적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 바이오, 건설과 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행 상황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각 분야별 협력 방안의 진전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Değerli dostumla bugün ikili münasebetlerimizin tüm veçelerine dair kapsamlı görüşmeler yaptık.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튀르키예 독립전쟁을 이끈 전쟁 영웅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4대 파병국 중 하나인 튀르키예에 감사를 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내비친 거란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기준 튀르키예 방문 둘째 날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동포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앙카라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과 도로 인프라, 보훈 분야에서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각 24일 우선 원자로 기술과 부지평가,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 범위로 공동 워킹그룹 실무단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노프 지역의 제2원전 사업에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또 튀르키예와 한국 그리고 제3국에서 민관 합작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연락이 끊긴 현재 상황을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하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북한의 재차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점진적, 단계적 통일 추구 방침에 대한 질문에 긴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남북 철도와 도로 등이 모두 파괴되는 등 남북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체 모든 연결선이 다 끊겼습니다. 일체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북방송 중단, 남북 군사회담 제한 등 새 정부가 이어온 대화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강조했던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전략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나가며 흡수 통일은 없다는 우리의 선의를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2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죠.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군사훈련 축소나 연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그때 되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를 곧바로 결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한미훈련 축소를 직접 거론한 자체로 대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중동 순방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가 가장 컸고 이집트에선 3조 원 규모 카이로 공항 확장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한국 입장에서 큰 위험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1인 1표제를 두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종 의결을 일주일 늦추며 달래기에 나섰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관련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제도를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이현주 의원이 공개 저격한 겁니다.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당무위원회에서도 1인 1표제 관련 격론이 이어졌고 막판에는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당원 당규 개정안 처리를 매듭짓는 중앙위원회를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늦추기로 했습니다. 강성당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청래 룰이라며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서둘러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공개든 비공개든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조금 더 논의 시간을 갖자라는 제안을 대표께 수용하신 거고.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1인 1표제는 정 대표만 추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어달리기다. 당원 주권 강화는 당연지사라는 등 당 지도부의 엄호 기류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이어지는 사이 야당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의 당 완전 장악 시도라고 맹공했고 친청 횡재, 비청 행사당으로 바꾸려는 그 시도는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1인 1표제 가치가 왜 국회 전체로는 확산하지 못하느냐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주일이란 시간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이 기간 당 안팎의 반발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더해 민생 현안을 선점하며 쌍끌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강경투쟁에 돌입하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영남권 대국민 여론전 이후 열린 국민의힘 회의에서 메시지 방점은 민생, 특히 고환율 고물가에 찍혔습니다. 700조 원대의 퍼주기 예산과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면 위기는 더 커질 텐데 이재명 정부는 대책이 있냐고 추궁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만 돌파해도 호들갑 떨던 예전의 민주당은 어디 갔냐며 결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서 1,600원, 1,7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막는 데 집중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선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끈다며 침대 축구가 계속되면 비상한 수단,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응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법관 증언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 사안에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저도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황교안 발언으로 내부 반발에 휩싸인 장동혁 대표는 우리끼리 싸우면 지는 거라며 싸울 상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대여 공세의 당력을 모으자고 독려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새로운 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는 27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점으로 대여 강경투쟁 기조는 절정을 향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속보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레일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수인 분당선 등의 차량 투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출근길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전 7시 50분쯤에 투입을 시작해서 2시간 반 만에 사고를 복구했다라고 합니다. 작업차 궤도 이탈로 선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긴급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4호선 등의 2시간 반 정도 열차 투입이 안 됐던 상황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고 여파로 4호선과 수인 분당선, 서해선 열차 방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부터 차량 투입이 재개돼서 지금 지하철 4호선과 수인 분당선이 지금 복구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구미에서 4번째 전국 순회 여론전을 펼칠 예정인데 지금 효과가 딱히 없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도 있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효과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너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피로감도 오는 것은 뭐 당연하고 저희가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불씨를 살려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게 되다 보면은 다른 이슈가 계속해서 뉴스로 덮기 때문에 이 매우 중대한 이 사건만큼은 계속해서 목소리가 작더라도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씨를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외투쟁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활동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대장동 불씨를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당론 발의하기로 한 상황인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계획입니까? 뭐 일단은 구조상으로는 쉽지 않죠.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고 반드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조상 쉽지가 않잖아요. 워낙 민주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게 그럼 어떻게 통과시킬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폭적인 여론 지지가 있어야지만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통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다 보면 저희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탈피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대장동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의 입장,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과거와 어떻게 단절을 할 것이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국민의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라고 하는 것이 실효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 장외 집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심지어 참여율도 저조하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장외 집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이 계엄을 선포한 지 지금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만 나오는 목소리가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 세력들과도 연대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장동혁 대표가 심지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당 내부에서 또 지탄을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극우와 조금 더 결집하고 결탁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와중에 장외 집회를 하면서 오로지 민주당과 정부를 때리기에만 골몰한다라고 한다면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반응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실제로 정당의 지지율에서도 계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
있다라는 점에서도 과연 지금 장동혁호의 노선이 맞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특별법 외에도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도 이 대장동 그 항소 포기 사건 초기에는 국정조사를 많이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만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정조사, 뭐 특검까지도 얘기를 강하게 주장했었잖아요, 민주당. 근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의구심, 왜 정치권이 과거에는 모든 추징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왜 이번만큼은 거의 7천억이 되는 돈을 그냥 고스란히 범죄자들한테 그냥 돌려주는가, 거의 상납하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에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잘 안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자기네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의는 사라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예, 시간 벌기용 침대 축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원래도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소통의 의지가 있었고 국민의힘 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그동안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뭐 어제의 회동은 좀 미뤄졌다라고 하지만 25일에 하자, 그러니까 오늘 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동 자체가 미뤄진 건 맞지만 앞으로 회동 자체가 결렬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논의되는 과정을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뭐 시간을 끌지 않고 단독 처리, 단독 강행을 하겠다라는 발언도 과거에 한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책위 의장께서도 밝힌 의지는 그럼에도 어쨌든 끝까지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의지는 아직 여전히 있고 뭐 지금 당내에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회동 자체가 좀 미뤄진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법 그리고 이런 국정감사까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비상한 수단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뭐 정책적인 수단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국민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들끓게 되면은 가능해집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여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고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지도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박성민 최고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그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특히 윤 어겐, 뭐 잘했어야 어겐 하는데 잘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왜 어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좀 제대로 정리돼야지만이 일반 국민들, 중도 입장의 국민들이 좀 동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꺼내 든다면 정당 해산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라면서 위헌정당 심판을 다시 거론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생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를 시사한다라는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을 봤을 때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당내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 의원들이 어떤 계엄 선포와 그 뒤에 이제 계엄에 어떻게 보면 동조하거나 가담했다라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가담했다라는 정도가 밝혀지게 된다면 특히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의 이 본회의에서 그 계엄을 해제하려는 그 의결 과정 자체를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그 안에 민생
위생법안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국민의힘의 이런 강경한 태도의 그 배경에는 어떤 위기감이 작용한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추경호 의원이 국회 체포 동의안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또 체포 적부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체포 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 자, 표결은 거부하기로 당론 확정을 했다고요? 네, 뭐 어차피 통과될 테니까요. 그거는 뭐 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구속이 되느냐 마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여기가 분수령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경호 의원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 정당 해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한 1년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지겹죠. 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그 노래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3대 특검이 지금 진행돼서 뭐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김건희 전 여사를 뭐 구속한 그런 성과는 있긴 했었으나 지금 상당수의 그 진행 상황이 더디고 잘 되지도 않고 있고 또 실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 뭐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특검에서 구속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기각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검이란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되는데 그런 게 다 실패한 특검이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 가장 그 계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근데 거기다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지금에 와서 또 끄집어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 1인 1표 제도에 대한 그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걸 덮으려고 굳이 애써서 억지로 이런 걸 또 끄집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정치적 의심이 있습니다. 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이쪽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된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이 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 지기현 재판부에 의한 재판 지연 사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그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풀려나는 사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이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기현 재판부가 원래는 올해 말에 이 변론을 종결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무렵에는 뭐 이런 어떤 재판을 마친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보면 변론기를 이제 내년 1월까지로 좀 추가로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지연되게 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내년 1월 18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변론 종결이 1월에 되고 그렇게 된다면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쓰여지는 시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이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어떤 1심의 판결이 나오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지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심의 재판까지는 뭐 그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2심 재판부터는 전남 재판부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지기현 판사가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사실 과거부터 위헌 그리고 역풍 경고를 해왔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냥 인민재판부죠. 예. 어떻게 지금 국회가 뭐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의 사법체계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을 이만큼 지탱해주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는데 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법체계를 이렇게까지 흔들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뭐 또 같은 말 드려야 되는데 국민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부메랑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를 놓고 지금 상당히 이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성까지 오가면서 경론이 일었다라고 하죠. 지금 당내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1인 1표제를 도입하자라는 그 큰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속도, 아니면 이 절차를 처리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경로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1인 1표제, 그러니까 진정한 이 당원들의 주권 시대를 여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이 권리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와 대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의 그 등가성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대의원제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국 정당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 기반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당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취약하다라고 불릴 수 있는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수가 수도권에 있는 권리당원의 수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은 대의원 제도였다. 그런 점에서 이 대의원 제도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보완책 없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견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추진해 왔던 이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이 대의원제에 대한 보완책 역시도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중앙당 차원에서의 가끔 중앙위원회를 만들 때 이 취약 지역에 있는 뭐 인사들에 대한 안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대의원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TF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이 포함된 채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달라라는 입장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당무위 차원에서의 의결을 한 주 정도 미룬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모두 공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게 반발의 핵심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건데, 하지만 또 야권에서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 연임 포석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취지에 대해서 명분이 있다고 얘기를 아무리 한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선수잖아요. 근데 선수가 룰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한테 유리하게. 그런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절차상에 보더라도 투표율이 17%가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민주당에 있는 뭐 전체 지지자들한테 과연 그 동의를 얻어낸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정청래 대표의 본인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면, 그리고 이것을 만약 일주일 후에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다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이 부분에 있어서 중립성이라는 건 나는 다음 당대표 나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라고 하면 거의 진정성을 좀 믿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권력 다툼, 투쟁,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 친명 대 비명 간의 권력 다툼이 이제 본격화되는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이런 반발이 나오자 정 대표는 회의 일정도 미뤄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뜻을 굽힐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실 정청래 대표 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이시던 시절에 이미 이 사안을 추진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현행 비율보다 뭐 약 20대 약 20 미만으로 해서 20대 1 정도로 이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비중이 조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이재명 대표 때부터 대통령께서 대표이시던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천명된 바가 있었고 진행되어 온 바가 있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청래 대표 측에서 갑자기 제기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바톤 터치의 느낌인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때 이미 얘기가 되었던 부분, 대표 시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정청래 대표께서 이어가고 계신 부분이라 이 내용 자체를 굽힐 이유도 굽혀야 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당시에는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대표가
워낙 힘이 셌고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꽤 힘이 세 보여요. 꽤 지지 세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견줄 만한 세력을 지금 확보한 게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로 꽤 힘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대강이 붙었고 세력과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튼 터치다라고 민주당이 아무리 명분을 내세우려고는 하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은 권력 투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도 비슷한 비판 앞에 직면할 상황이 있어서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지방선거 경선률을 당원 70%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왔는데 역시 강성 지지층만 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갔어야 됐겠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 정당이라고 해도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그 당명대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당으로 돼야지만이 지금에 있는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데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이런 룰 체인지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지지율 회복에 또는 인재들 모으는 데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명이 탄 하얀색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보행자와 표지판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쯤.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우도로 들어오는 도항선에서 내린 뒤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표지판에서 중간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박았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지만 씨.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명과 차에 치인 보행자 2명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섬이다 보니 제주에 있는 소방과 해경, 닥터1기가 환자 이송을 위해 총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일단 CPR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경상 입은 분들 관리를 하고 있었고 헬기가 와서 크게 다치신 분들을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급발진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오이도역 인근 시흥 차량기지에서 작업차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선로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이로 인해 출근길 수인 분당선과 지하철 4호선, 서해선 열차가 지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코레일 시흥 차량기지에서 선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작업용 궤도 차량인 트롤리가 선로 위를 지나던 가운데 궤도를 이탈하며 선로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해당 차량 기지는 일대를 지나는 3개 노선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때 위치하는 곳이었는데요. 선로에 문제가 생기며 운행을 위해 새로운 열차가 투입되지 못해 운행에도 차질을 빚은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서해선이 각각 열차를 투입하지 못하며 상하행 운행이 모두 지연됐습니다. 열차 투입 자체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보니 몇몇 지하철역이 아니라 노선 전반에 걸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바쁜 시민들은 부득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반 만인 아침 7시 48분, 문제가 생겼던 해당 선로를 모두 복구했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이 사이 지금까지 45개 열차가 운행이 지연됐고 10분에서 많게는 50분까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작업 차량이 궤도를 이탈한 이유 등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인 시신이 담긴 대형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인 2명이 용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한 주택가에서 현지 경찰이 천막을 치고 파란색 대형 가방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길가에 놓인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가방 안에서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숨진 남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공관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이 다소 부패한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발견 당시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이 행인들이 몰려들자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번 사건 용의자로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우리 공관은 베트남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유족에도 연락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국경과 맞닿은 베트남의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온라인 스캠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스캠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인들 사이의 원한에 의한 범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텔레그램 범죄 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익명성 뒤에 숨어 잔혹하고 악랄하게 범행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 자경단 총책 김노관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경찰 추적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경단이 만든 성착취물은 2,000여 개, 피해자는 261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미성년자나 아동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피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가운데 3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해 성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 10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거나 가성년이 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김 씨에게 협박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김 씨와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 다시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치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고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감치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이 퇴정하라 명령에도 나가지 않아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장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신문 절차에서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통해 좌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공개재판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입정했던 거라며 퇴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감치로 응징한 건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특검도 팔을 걷었습니다. 특검보나 파견검사를 상대로 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를 위해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법정 안팎으로 커진 갈등 속에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기존에 밝혀왔던 대로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최근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까지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어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서도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 재판은 우리 김용현 장관을 구속 상태에 두고 인질로 삼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양심 있으시면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김 전 장관의 구속이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김 전 장관 재판과 상관없는 발언도 서슴없이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재판도 안 합니다. 유죄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재판 안 합니다. 다 미룹니다. 근데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들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네, 또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와 조건부로 화해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요즘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연일 재판부를 향한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사실상 변론은 포기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큰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서 6월쯤 비상계엄을 언급했고 이에 자신은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시 무릎까지 꿇었는데 일개 사령관이 무례했던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지난해 5월에서 6월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해 내게도 충격적이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시국 걱정을 하던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이 무엇인지 설명하던 도중 계엄을 언급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군의 실태를 설명했다는 게 여 전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하며 지켜본 바론 계엄은 특히 평시와 관련해서는 훈련도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후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싶어 무릎도 꿇었다고 밝혔습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급되자 홍 전 차장을 자신과 같은 계엄의 피해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끼리 물어뜯고 싶지는 않다며 여 전 사령관 본인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명단에 불러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부하들이 정상 퇴근하고 보직교대 기념으로 술을 마시는 등 방첩사는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 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는데요.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법원은 재감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이 신뢰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을 오고 가다가요. 감치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집행이 되지 못한 건 이 변호인들이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 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어떤 그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감치 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판부가 지금 형사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재판장은 소송 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정 내에 소란 행위는 방지할 의무가 있고요. 뭐 검찰 측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너무 과열된다면 이에 대한 제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법정에서의 상황은 증인신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이제 피해자 대 변호인으로서 어떤 증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서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장이 제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서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고 특히 그 이후에 이 재판에 나선 이후에 본인의 어떤 그 라이브 채널에서 또다시 재판부를 모욕하는 그런 듯한 발언들은 법정 모욕죄, 이제 모욕죄 등 별도의 형사처벌을 구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재판부도 그 해당 감치 재판에서 또다시 법정에 대한 모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감치 재판까지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선 집행을 하고 그 감치를 다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뭐 공수처에서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 이외에도 재판부를 좀 모욕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 외에 별도로 재판부와 또 변호인이 일정한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 리포트에서 나왔던 그 영상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이걸 지금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재판부 앞에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형평성이 있느냐 그리고 뭐 재판부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 부분을 알아서 뭐 조치를 하라라고 한다든지 우리는 재판부와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법조인이 듣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고요. 저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상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유무죄에 대한 결론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법정에서의 어떤 진술 모습 등은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호인으로서는 어떤 최적의 어떤 정리를, 최적의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과정인데 좀 불필요하게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원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인 논점 외에 다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싸움을 이어나가는 건 도움이 된다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거나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재판 외에 어떤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앞서 집행 불능으로 풀려났던 게 인적사항이 없다라는 이유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감치 집행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은 이전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측면이었는데요. 정확하게 감치 명령을 이제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당연히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맞는가를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본인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면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그런 사례, 어찌 보자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만약 이후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자 한다면 소란을 피우고 나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의 답변만 피하면 내가 감시되지 않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요. 이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한 신문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는 조치들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특검도 이 부분을 문제 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은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징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전후 과정이라던가 징계를 위해서 걸쳐야 되는 적법 절차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 변호인에게 감치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이제 고성이 오가는 이런 부분 자체도 좀 초유의 사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징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겠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그런 증언, 진술들이 나왔다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12.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그 안가회동,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비상대권이다라는 그런 측면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전국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이 비상대권,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인형 전 사령관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군 상황을 전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런 비상대권,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를 군은 한 바도 없으며 실제로 이것은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당시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여인형 전 사령관이 본인의 이런 발언이 좀 무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이제 무릎을 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무례했다는 부분도 함께 언급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이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계엄 당시에 체포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이 된 사람인데요. 재판에서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이름이 적힌 메모도 공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역시나 이번에도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여인형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부분이요. 헌법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를 했고요. 지금 이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각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제 본인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발언을 신중히 하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일단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신문 과정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도 했고 이런 인물들에 대한 체포라는 것은 영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위치 추적 같은 부분도 그렇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장원 전
전 차장은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럼 여인영 전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한 판단인가라는 질문이 남았고요. 홍장원 전 차장 역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럼 여인영 전 사령관이 본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냐라는 또 반문을 하기도 하면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오고 갔습니다. 예. 여 전 사령관이 증언을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증언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또 홍장원 전 차장 등의 언급을 할 때는 같은 피해자 처지다,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좀 일부 진술을 하지 않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이제 내란죄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는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고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제 일종의 행정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 측, 지금 재판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 정치인 체포조가 이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줄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인물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여인영 전 사령관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검찰 측이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신중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본인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이전에 있었던 뭐 헌법재판 과정에서의 진술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의 진술, 그리고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오는 이 신문들이 모순점이 발견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언은 또 좀 거침없이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중간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다,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도 있거니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을 어떤 정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 군인으로서 안타깝다라는 취지로서 해석이 됩니다.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결심 공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반복했고 반면 계엄을 만류했다라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계엄을 못 말린 거지 방조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이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그런 혐의는 전 총리입니다. 이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그 회의를 주재하고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알았다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된다. 특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더 말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 방조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가서 재판부에서는 어떤 주요한 역할까지 담당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결국 한덕수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그 논리는 좀 일정해 보이는데요.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부 그 당일 말리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말렸지만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내가 말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라던가 특히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문제되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의 주요 임무가 종사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지금 논거를 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증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되자 한덕수 총리도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국무위원들과 그 문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었다. 그러니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맞는데 워낙 그 12월 3일 당일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지금 진술 번복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 모든 부분을 좀 인정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졌겠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음에 있어서는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내일 최후 진술 메시지도 주목이 되는데 그보다 특검은 구형을 얼마나 할까? 이게 좀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고 검찰도 이제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양측 모두 2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제 PPT,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라고 재판부에 밝힌 상황입니다. 그 정도라면 굉장히 상당한 분량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일단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입장을 펼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부분, 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이 자위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 위증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변론 등을 통해서 정신이 없었고 그날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부 세세적인 정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위증의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하는 한편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일정 부분 혐의는 뭐 인정은 하되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거도 추가하리라고 봅니다. 예,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특검은 중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선고는 이제 1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검찰은 일단 구형이라는 것은 특검 측이 생각했을 때 이제 최고의 형량이라고도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재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요. 사실상 이번에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특히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거나 방조 혐의 우두머리 가운데 가장 처음 결론이 나오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판단하려면 일단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위법성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내릴 거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최초로 정리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12.3 비상계엄의 법적인 성격을 앞으로 어떻게 다른 재판부터 판단 내릴지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3,800선에 머물러 있는 코스피가 오늘은 3,900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시장은 외국인 수급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개장을 앞두고 반등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는 2.5% 오른 3,942포인트로 개장해서 상승폭을 소폭 지금 반납한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1.33% 오른 867.84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승 달력이 살짝은 둔화한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밤사이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새로운 주자로 나서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은 1.9원 내린 1,475.2원에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업자들이 사재기한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 수입이 급증할 거라며 다시 관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상호 관세에 이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재검토까지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와 안보를 가져다 줄 거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구매해놓은 이른바 사재기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관세 수입이 급증할 거란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패소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수입업자들이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수출 기업의 일부 전가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관세가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뛰고 있다는 미국 국민의 불만도 여전합니다. Prices are ridiculous. And that man that's up there in that White House needs to go. I want him to come and live in my house for 1 week and see how we eat.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에도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를 배당하겠다는 카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정책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현대차그룹도 협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해주는 이른바 전문가 매칭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사기 혐의를 받는 업자나 이미 폐업한 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는 Y 송수연 기자입니다. 30대 조모 씨는 지난 1월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를 찾았습니다. 조 씨가 이용한 플랫폼은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곳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견적을 올리면 조건에 맞는 전문가를 추천해줬습니다. 조 씨는 앱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들 가운데 가장 조건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 한 곳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균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예상 비용은 1,000만 원대에서 3억 원까지 불어났고 조 씨는 1억 5천만 원 넘는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을 확인한다며 화장실까지 철거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조 씨는 업자를 고소했고 그제야 업자가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억 5,600, 800 정도의 손해를 받고 현재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50대 신모 씨도 같은 앱에서 전문가를 소개받아 건물 방수 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공사 한 달 만에 아랫집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3년 무상 AS를 보장한다던 전문가는 잠적한 뒤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조회해봤더니 공사 2주 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였습니다. 실리콘을 이게 다 쏜 게 아니라 산원을 다 쏜 게 아니라 상부 절반만 쏘고 하부 절반은 아예 손을 안 댔더라고요. YTN 취재진이 해당 매칭 플랫폼 앱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문제의 인테리어 업자의 플랫폼 소개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폐업한 자신의 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업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앱 운영업체는 YTN 취재 전까지 인테리어 업자가 폐업 상태에서 계약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세청도 뭔가 돌아가시는 주기가 있으니까 실제 폐업 신고한 시점이 완전 딱 안 맞으실 수는 있다고. 업체 측은 500만 원까지 이용자가 거래를 확정해야 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거래 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업자를 걸러낼 수 있는 피해 예방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올릴 수 있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면 애초에 그 조세범 사업법 위반을 이렇게 용이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방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춰서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폐업했다고 하거나 알고리즘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좀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 매칭 플랫폼이 인기를 얻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부 앱테크로 인기를 모았던 파트타임 스터디가 어제 파산 신청을 통보했습니다. 적립금 인출이 막히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앱테크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앱과 재테크의 합성으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만보 걷기처럼 일상 속 행동을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앱테크가 수험생 버전으로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파트타임 스터디라는 어플입니다. 수험생이 일정 금액을 걸어두고 미리 설정한 공부 목표를 달성하면 보증금의 추가 보상까지 얹어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보증금을 잃게 되는데 공부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파트타임 스터디가 어제 돌연 파산 신청을 알렸습니다. 문제는 적립금인데요. 현재 모든 인출이 중단되면서 이용자 수백 명이 많게는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채권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주 이용자가 대부분 학생인 만큼 체감 피해는 더 큰 상황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늘 오후 2026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합니다. 올해 수능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모두 675건으로 지난해 336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영역별로는 영어가 467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고 국어와 사회탐구가 각각 82건, 수학이 23건, 과학탐구 17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문의 내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계에서 필립 고프의 단순 관점을 다룬 국어 3번 문항의 정답이 2개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고 17번에 대해서도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과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까지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리는 비에는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서 더욱 맞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늦은 오후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과 전북,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공기도 매우 탁합니다. 현재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과 세종,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특히 황사의 영향으로 낮까지 농도가 높은 곳이 많겠고요. 이후 청정한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에 발사대 이송과 기립이 예정돼 있었지만 비 예보로 인해서 기상 상황을 확인한 뒤 이송 시각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발사 당일인 모레는 날씨로 인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 오늘 바람은 다소 강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대전과 광주 11도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